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행정사 1차 시험 대비, 이제 2017년도죠. 대비해서 오늘 민법 총칙에 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일단 뭐, 제가 워낙 유명한 관계로, 농담이고요. 이름이 제 김윤성이라고 하고요. 강의는 이제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보다도 뭐, 강의 구력은 오래됐을 거예요. 꼭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연대법대 졸업하고서 이제 각종 직렬을 거의 다 강의를 했어요. 물론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학교나 뭐 각 TV, EBS TV라든가 방송통신대학 TV 전체적인 그런 것도 다 했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느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라서 학원들이 다 자기 PR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제일 높다든가 우리 학원 선생님 뭐 최고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듣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식상하죠, 사실. 그래서 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잘난 척하는 것도 좀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단지 제가 처음에 이제 양력이라든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갔단 말이야. 갔는데 지금 치료도 안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다 보면 병이 낫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하고 신뢰가 없는 게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강의 여기 들어오신 이상은 그냥 속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선생이 우리나라 최고 선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들으시고 나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욕을 할 때나 수업 들을 때 이거 뭐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가셔서 냉정히 판단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분명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책 쓴 것만 도 민법책이 뭐 100권인지 몇백 권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느 직렬 시험에도 시험 끝나고 제가 욕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정사 1차뿐만 아니라 2차도 가리키는데 이번에 2차 가리킨 데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4문제고 실제는 5문제 나오는데 우리 논술 문제에서 5문제 다 수업 중에 했던 게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제 여기서 답안 써봤던 것들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직접 다 써봤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에게 뭐 신뢰에 근거할 정도의 그러한 강의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뭐 안심하셔도 되겠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에게 최단 기간 내에 그야말로 최단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호흡을 좀 같이 맞추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여쭤보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보면 자, 여러분을 갑이라고 한번 하고 여러분 친구가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느냐. 야, 친구야, 내일 낮 12시에 만나서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아니면 내일 낮 12시에 만나서 우리가 등산 가자. 이런 얘기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거 자체가 의사표시. 우리가 이거 한자로 쓰면 의사표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여기 지금 한자 전혀 모르시는 분 몰라도 그냥 안다고 대충 그래서 한자 배운 세대가 있고 안 배운 세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굳이 한자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한글은 말 그대로 표음문자고 한자는 표의 문자란 말이야. 그래서 한자를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자를 알아두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한자가 나오면 이걸 공부할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는 아셔야 돼.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과실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젖소에서 우유를 짰다. 이럴 때 과실. 그때 과실은 뭐냐면 과일할 때 과자 써서 이 과실이 이런 과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 형법이라는 이런 데서 우리 민법에 나오는데 자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감히 일부러 위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부주의했다. 이럴 때 과실이 딴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그때 과실은 요런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실이지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가끔은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그냥 한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저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갑이 을에게 친구한테 내일 날 12시에 만나서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아니면 등산 가자를 했을 때 요거는 의사표시 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아니냐 생각. 왜 아닐까?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답변할 때는 항상 간단하게. 그렇지. 그래, 그런 논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걸 왜 우리가 의사합시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반대로 얘기해보자. 갑이 을한테 자 내일 12시에 영화 보러 가자. 그 친구가 응 알았어 그랬어. 근데 다음날 이 친구가 약속 시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어?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얘기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런 법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법률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강의에 대한 변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전공자들도 사실 잘 몰라. 지금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금년에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나 이쪽에서조차도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보면 이상할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건방지게 하자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솔직히 전적인 운이지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알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뿌리가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의 체계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아니겠잖아. 이것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이걸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뭘 공부하는 거냐 하면 법률 관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이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싸잡아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 벌써 사회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활관계다. 생활관계죠. 그럼 이러한 생활관계는 항상 법의 적용을 받는 법률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느냐? 인관계도 있다. 그럼 이 대표적인 인관계가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지배되는 영역이 정말 인간관계야. 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은 이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려면 뭘 공부하느냐? 법률관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럴 수가 있잖아요. 갑을 보고 내일 날 12시에 영화 보러 가자 했을 때 분명히 자기 뜻과 생각을 표시한 건 맞아. 이건 표시한 건 맞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법률관계, 권리 변동을 의혹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최소한 의사표시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 권리 변동을 의혹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얘기할 때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권리 의무라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동전 앞면이 권리라면 뒤가 의무. 그러면 채권이 있다면 채무. 채무가 있다면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항상 우리가 논리적 학문에서는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게 마련이거든. 에? 또 예외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대개는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논리적 학문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제 여러분에게 지금 법률적 지식을 살짝 머릿속에 집어넣어 본 거고.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 대학 동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어쨌든 간에
출제원이 됐던 뭐 대학 교수가 됐던 학원 교수가 됐던 자고지간 상관없이 제가 이제 가끔 농담 삼아 야 민법이 뭐야? 딱 물어봤다.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민법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사법 이게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면 뭘 모른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 민법 하면 죽고 나서 뭐가 나오냐? 사법. 그래서 이게 바로 사법의 대표적인 법이에요. 사법.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할 때 여러분은 다시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제일 여러분이 얻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체계야, 체계.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학원 다니는 거 최소한 5배에서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거둬야 될 거 뭐냐? 체계를 제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드릴 건데 그거 좀 이따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대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조. 대조라고 하는 것은 꼭 반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응적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하면 대조가 뭐냐? 사법은 대조가 공법이에요. 그럼 공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헌법.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형법. 민법하면 형법 이렇게. 이쪽이 서로 다른 거죠. 여기는 뭐냐? 사법이다 보니까 사적 자치 원칙 이게 지배되지만 여기는 뭐냐? 공법이다 보니까 이건 사적 자치 이런 거 있질 않아요. 여기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거야. 하라면 해야 돼.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라는데 살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형 또는 징역 10년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혀 법의 성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해서 행정법도 공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할 때하고 사법을 공부할 때 기본 마인드가 달라야 돼. 똑같은 법이 아니야. 법은 법인데 다른 거죠. 자, 다시 해보세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고구려 시대에 법이 있었어 없었어? 고구려 시대 법이 있었어 없었어? 역사에는 완전 깡통이시네. 고구려 때 법을 만들었다고 나오잖아. 소수리방 때 율령 반파. 율령이 뭐예요? 율령이 율이 이게 법률할 때 율자요. 령이 명령할 때 령자고.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도 분명히 법률과 명령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당시의 법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이런 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 여러분이 보면 되게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약한 부분이 되게 보면 그러더라고. 국사, 특히 세계사 이쪽은 되게 약한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만 하더라도 이 동양권이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거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이, 뭐 화약 모든 면에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정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정말 산업혁명 이후 또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 이제 완전히 뒤집힌 건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이제 서양사로 먼저 기준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법을 공부하는 거냐면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해요. 근대 이후. 그러면 서양사로 봤을 때 서양사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나중에 살이 붙는다고. 자, 우리가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법은 뭐냐 하면 이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하나.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이게 뭐가 되겠다?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했을 때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렇게 잘 알아. 자, 그러면 이때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럼 우리가 혁명이라고 했을 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걸 혁명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뭐냐? 대혁명. 무지막지하게 크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역사 보면 재밌는 게 지금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이 EU 중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이라 해서 우리나라 알기로 사실 쉽게 보면 개떡같이 알잖아요. 문화적이나 이런 면을 보면. 근데 사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걔들은 이때는 뭐 미개족이에요. 미개족, 게르만족. 그러니까 고대가 그리스 로마잖아요. 로마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된 거고. 그때 동로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서 끝까지 좀 오래 버텼던 거. 서로마가 이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이 중심이 되는 게르만족 그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개한 시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보면 중세 이제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봉건영주라든가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특히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댕가당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그래서 댕가당 같이 됐어요. 역사 보면 재미있는 게 이 단두대를 만든 길로틴이라는 사람도 단두대에서 지도 댕가당 됐어. 항상 역사를 보면 그래. 묘하거든. 거야. 지가 만들어서 지가 댕가당 됐다고 실제적으로. 근데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이 편한 거야.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해.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시오. 그러면 이때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바로 계급이 타파됐다. 이 의미를 하는 거야. 계급이 타파됐다. 즉 그전에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계층, 계급이 있었는데 계급이 있었죠. 이게 타파됐다. 계급이 타파됐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평등이다. 인간은 자유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 이럴 때 여기서 말을 살짝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있잖아요. 법에도 위계 질서가 있는 거야. 군대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있는 게 헌법이야. 그 밑에 있는 게 법률이에요. 그 밑에 있는 명령. 명령에는 대통령의 명령, 또 각부 장관의 명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명령 경우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조례.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거. 규칙.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나 아니면 형법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법률이에요. 그게 뭐냐면 헌법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는 헌법 정신에 위반이 된다. 위헌 결정이 내린다. 어디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버리면 이 법률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이게 바로 어떻게 본다면 이건 전공서적에도 안 써있는 얘기지만 이게 바로 물권과 채권의 본질적 차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앞에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소비대차 계약인데 채권자 채무자야. 돈 갚아하는데 안 갚아.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느냐. 이런 얘기는 녹화해서 하면 안 되는데. 백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막은 소리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대. 아 교수님 이거 신경 쓰면 그냥 해요. 옆에 다른 교수는 할 때면 퉁따 했다네. 퉁따. 백제가 이런 퉁 따는 것도 있나 봐. 근데 어쨌든 이런 나 그런 거 어떡하냐. 그럼 제가 이 사람 돈 안 갚는다는 거야. 그리고 없대. 실제 보니까 제 돈도 어디다 빼돌려놔서 없어. 그럼 어떻게? 속대장에 개패도 패면 되냐? 아니면 노예를 끌고 가면 되냐? 안 된다 이거. 뭐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돈 갚어만 이렇게 못해. 안 갚으면 어떻게? 자력구제 원칙적으로 금지되니까 국가에 소송 제기. 소송 제기했어요. 판결 받았어. 근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판결 받느라고 지금 돈만 또 더 들었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채권이야 이게. 반면에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야. 내가 이 책상에서 지금 소유권이 있다면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럼 이 물건은 어떠냐? 사용가치가 있고 교환가치가 있는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거 임대해서 좀 쓰세요. 그래서 월 2만 원 임대할 수도 있어요. 사용가치를 이제 갖다 넘겨주고 돈 받는 거야. 그런가 하면 옆에 사람한테 자 요거 전당포에 가서 이거 좀 맡기고 돈 빌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술 먹다가 돈 떨어지면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이게 질권 설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권이란 말이야. 그럼 그 성격도 어디서 나타나냐?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는 구별이야. 본질적인 구별은.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예외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예외를 자꾸만 생각하면 뒤섞여버려. 원칙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예외는 나중에 하셔야 돼.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역사적 배경이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 공부할 때는 법이라고 똑같은 법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과거 고구려나 백제 이런 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야?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하는 거. 서양으로 본다면 로마법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시대지만.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이런 법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그리고 또한 근대 이후에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던 공법과 사법이 분화가 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그전에는 공법과 사법이 분화가 안 됐어요. 쉽게 해서 봉건 영주가 있으면 성주가 얘가들이 어떻게 사람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형벌도 가하고 민영사 지들이 다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공법사법이 나눠진 거죠. 분화가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 배경이다. 그렇다면 이제 요까지 갖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을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래 네 말대로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은 뿌리가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의 뿌리는 어디냐면 우리가 좀 말하기 좀 뭐한 부분이지만 우리 역사가 치욕스러웠던 부분. 지금도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면 진짜 우리나라 사류국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근대법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뭘 받아들인 거냐? 그럼 1번은 얘들은 언제 근대화가 됐느냐? 여러분이 아는 명치유신. 명치유신을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는 건데 명치유신 때 얘들이 이제 근대화가 된 거야. 그럼 얘들은 어느 나라 법을 받아들였냐? 그러면 얘들은 프로이센법을 받아들여. 그럼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의 전신이란 말이야. 독일의.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어떠냐? 우리나라 법은 뿌리가 이게 일로 가서 이게 내려온 거니까 우리나라 법은 어떠냐? 지금 독일법 계통이야. 독일법 계통이다. 그럼 법계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대륙법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미법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대륙법계라는 게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여기가 소위 해서 프랑스, 독일 이쪽 얘기하는 거.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영국, 미국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법계가 달라요. 성격도 전혀 다른데 여러분이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재판 과정을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청문제도, 배심원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우리도 지금 청문이나 배심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건 원래는 영미법계 제도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이쪽 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다면 뿌리가 어느 쪽이냐? 대륙법계 쪽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프랑스하고 독일이 또 달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냐? 독일법계 계통이다. 이런 건데 다시 여기서 독일법계의 법전 편찬 방식이 있어요. 법전 편찬 방식. 독일법계가 특히 뭐라고 하느냐? 판덱텐식이다. 이렇게. 판덱텐식. 청구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낯설죠.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기본 자세는 이런 거야. 여기서 얘기를 하면 학생들 말 안 듣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좀 쓰지 좀 마세요. 줄 좀 그만 좀 쳐. 맨날 하면 하지 말하면 더해요. 줄은 뒷다 치고 앉았고 뒷다 쓰고 앉았고.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요, 사실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 이런 거 녹화 이런 거 없었어. 옛날에 500명, 1000명 놓고 이렇게 강의할 때요. 미리 다 검사했어. 녹화 못하게, 녹음 못하게. 왜? 녹음하면 말하는데 좀 찝찝하잖아. 나중에 다 증거되는데. 잘못해 정치적 얘기해봐. 이거 어떻게 뒷감당하겠어. 그래서 옛날에 다 녹음 못하겠어요. 또 그거 녹음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 또 그거 갖다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내 거 배워가지고 또. 그래서 옛날에 못하겠는데 요새는 뭐 다 동영상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강의할 때 놓친 거 있으면 나중에 동영상 보면 되지. 뭐 걱정이야. 뭘 써, 쓰기를. 여기다 집중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어? 이해를. 그럼 또 하는 말이 또 해요. 말이 끝이 없어. 이해하라고 했더니 아, 교수님 의중은 알겠는데 이해하면 뭐 어때? 뭐예요? 시험하면 점수 안 나오는데 그래. 그거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이해했다고 바로 점수 나오지는 않지. 문제까지 나중에 풀고 해야 돼요. 여기서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해 단계를 먼저 거치셔야 돼. 자, 그러면 판택텐식의 특징이 어떠냐? 그럼 얘는 항상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총칙이 나와요. 총칙. 총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 모든 것에 있어서 원칙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뭘까? 나머지 이런저런 얘기가 쭉 써 있는데 이게 바로 각칙인 거예요. 그러면 총칙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각칙에서 공통된 원리를 뽑아놓은 게 총칙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총칙에 있는 것은 각칙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안 되는 건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고.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실증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보세요. 자, 보시면 민법이 있다. 그럼 민법이 법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편이 총칙. 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판택텐식. 제2편이 뭐냐? 물권법. 제3편이 뭐냐? 채권법. 제4편이 뭐냐? 친족법. 제5편이 뭐냐?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시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은요. 이 중에서 1차 시험은 민법 총칙. 이것만 가지고 1차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시험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채권법 중에서 시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중에서 계약만 가지고 여러분 시험 봐요. 계약법. 이게 2차 시험.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양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그건 운이야. 솔직히. 다 학원마다 다 지가 잘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시험 끝나봐야 알지.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1편 총칙 들어갔을 때 그럼 제1장 뭐냐? 사실 총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총칙이 좀 뭐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게 통칙이에요. 그래 통칙되어 있는 게 사실은 총칙인 셈이야. 제2장 인간,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적으로나 뭐로 보나 제일 중요한 게 이 법률행위예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한마디로 하면 사법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즉 사적 자치 원칙과 가장 밀접한 걸려 있는 게 법률행위인 거야. 그건 왜 그런지 나중에 여러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 것 같아? 총칙. 그래. 이게 바로 판택텐식이라니까. 의사표시, 대리, 무효화 취소, 조건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이거 공부하자는 건 아니니까. 자 봐요. 물권법을 들어가 봐. 물권법 제일 먼저 뭐 나오겠다? 총칙. 뒷다 싶죠? 이게 뭐야? 이게 판택텐식이야.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전환권이 있어요. 자, 채권법도 한번 들어보자. 맨 앞에 뭐야?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 중에서 우리 시험이 뭐만 시험범위냐? 계약만 시험범위야. 여러분은 이거 빼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왜? 채권 총칙이 민법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전공서적으로 본다면 채권 총칙 책 한 권이야. 채권 각지의 책 한 권이야. 이게 여러분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사법,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그런데 계약을 다시 들어가면 다시 뭐야? 총칙. 심심하면 총칙하고 있으면 돼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랬어? 판택태식이다. 어? 체계를 먼저 알아야 돼. 체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14가지 계약이 나와요. 어떻게? 증여, 매매, 교환, 소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금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시행위, 화해 이렇게 14가지 나와요. 제가 이번 시험 2차 시험에서 시험 문제 맞췄다고 했는데 아마도 다른 학원들에서는 더 잘 맞췄다고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수업 이제 동영상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근거 자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1회 때 임대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서 법정갱신 이게 시험에 나오고 또 도급에 관한 것들이 나오고 위임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나왔는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매매, 훨씬 더 중요한 임대차다. 그래서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차권의 양도전대, 특히 동기 받지 않은 경우 이거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험도 몇 번 받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시험 그대로 나왔어요. 동의 받지 않고 양도전대한 거. 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것도 시험에 이번에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때 그냥 되게 선생님들이 웃기는 게 이번에 내가 찍어준 거 이번에 30개 아니 100개 요거만 하면 시험에 나오긴 뭐가 나와. 시험 끝나면 맨날 다 도망가고 앉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 전체 공부를 하고서 그 상태에서 어느 게 좀 유력하겠다 이게 돼야지 지가 출제원 다니는데 지가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알 수가 없죠. 다행히 이번에 저도 5개 얼추 맞은 게 재수 가져와서 맞은 거지. 그게 뭐 사실 내가 출제원이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지금 행정사 공부 시작할 때 1, 2차 같이 하셔야 되는 거야. 물론 1차가 되면 그 다음에 2차 볼 때 1차 한번 유예야. 1차 없이 다음에 2차 한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긴 한데 여러분 행정사에서 굳이 2년 할 거 없어요. 1년에 끝내야 돼. 1년에 끝내야 되고 민법을 예를 들자면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 둘 간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총칙이라는 게 뭐야? 이게 각칙이야. 각칙의 공통된 원리를 뽑아내는 게 총칙이다. 물론 요거는 예외야. 요거는 친족상속법은.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요서 배웠던 게 요들에게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1차 공부할 때 했던 지식이 되게 뭐 1차고 그냥 땡 치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쓸 게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특히 논술 시험에서는 100지만 안 되면 합격이야. 특히 행정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사법고시가 이제 금년으로 끝나긴 하는데 사법고시 1차 말고 2차 논술에서 수석 합격자가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수석 합격자가 했을 때 되게 수석 합격자가 잘해야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점 정도야. 그러니까 100점이 있을 수가 없어 논술에서는. 수석 합격자가 그렇다고. 반면에 합격자 카트라인은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점. 그냥 거의 수석 합격자 카트라인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원래 논술에서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채점편 같은 걸 읽어보잖아. 그 교수들이 채점해놓은 거 보면
수석 답안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 답안은 이렇게 해서 학생을 대단히 잘 썼다. 이렇게 꼭 한마디 깔아. 그리고 뒤에다 바로 바로 이제 쳐. 뭐냐, 이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고 저것도 빼먹었다. 그래서 점수 확 깎아버려. 근데 냉정했을 때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그 교수가 시험장에 시험 봤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 답안보다 훨씬 못 써요. 솔직히 그 시간에 어떻게 쓸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놓고 이것저것 찾아봐가면서 했을 때 얘기지. 그 답안보다 어떻게 잘 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논술 시험의 그 답안 기준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50점에서 60점 이상 넘기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모의고사보다 제가 나중에 채점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상담도 하고 그래요. 2차 시험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넘기 힘들거든, 사실은. 그런데 점수들을 보면 요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작년 대비 비교해보면 되게 웃기는 게 2차 과목 중에 사무관리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건 거의 법조문 갖다 외워다 쓰는 건데, 근데 무슨 학생들 내가 물어봤어. 합격한 사람들 점수 몇 점 나왔어? 물어보니까 되게 뭐 75점. 도무지 이게 점수냐고 이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비전공자고 하니까 그냥 막 점수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고 노력만 한다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1, 2차 동시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객관식, 주관식으로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하는 얘기지 여러분이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 끝나봐야 알아. 근데 어느 학원 어느 민법 선생님보다도 최고의 적은 노력을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야. 1차든 2차든. 그래서 해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1차는 여기, 2차는 체크법 중에서 이제 요 계약만이 우리 시험범위다. 이래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마무리를 좀 접어오는데 여보시면 민법은 원래로 본다면 이 전공서적 봤을 때 이게 책 한 권이에요. 이게 1000페이지에서 한 1300페이지. 물가법이 책 한 권, 이게 한 1700에서 2000페이지. 채권 총칙이 한 700에서 1000페이지. 채권 각칙이 한 1400페이지. 친족상속법 이게 하나를 묶어서 한 700페이지. 이게 원래 정상적인 페이지 수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700페이지 대봐. 앞에 있다가 뒤에 끝에쯤 가면 앞에 생각나? 안 나잖아. 더군다나 어떻게 이거 안 나는 건 좋아. 이제 이쯤 가면 어떻게 이거 생각 안 나. 여기 가면 어떻게 이제 완전 세탁기 돌아가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떠냐. 사실은 법대 졸업해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본사법 하면 헌법, 민법, 형법.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사법고시 보는 애들이 법대 졸업하고 대개 사법고시가 이제 짧게는 2, 3년, 뭐 길게는 뭐 10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다고 했을 때 민법이란 과목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책 각자 안 봐요. 저희 때는 이거 다 봤거든. 지금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다 묶어놓은 거. 개론서. 일종의 유학집인 셈인데 개론서에서. 그게 개론서가 아니라 2000페이지야. 그걸 보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이야. 현실이.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해서 연대법대 졸업하고서 지금 강의가 20년이 훌쩍 훨씬 더 넘었죠. 넘었는데 금년부터는 내가 좀 낮추려고 했는데 또 헛소리 했네. 이제부터 나이 좀 낮춰보려고 이제 향후 강의 10년만 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민법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사실 제가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민법의 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면. 그러면 딴 선생님은 잘하느냐? 걔들은 나보다 또 반밖에 몰라. 사실은 민법이 끝이 없어 이게. 그렇다고 제 주변에 그 동기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법원장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친구, 변호사 하는 친구들 물어봐도 그 친구들 또한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단지 시험 보는 정도의 양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 정도지 이게 뭐 끝없이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하고는 벌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겨울 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법리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재미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듯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수업 초창기에는 이래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뭐예요? 이런 짓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뭐야 하면 여러분 물컵하면 안 되고 동산이래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길을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면 동산이 지나가네 이렇게.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봐봐. 저 자판기에 가서 동전을 딱 지원을 하고 그래.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일종의 청약의 의사표시야.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자판기가 나한테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거야 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동전을 딱 집어넣은 순간 이 승낙의 의사표시야. 이 순간에 뭐냐? 계약이 성립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얘가 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냐? 동산, 물건 중에는 물건에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야. 동산의 공식명은 뭐냐? 이 점유야. 점유에 이전을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인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뭐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공시 원칙이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하나의 법이라는 게 하나의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 선생들이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강의하는 거고 이해를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강의하는 거고 말 그대로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되는 거고 그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보실 때 들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좀 쉽게 들리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모른다는 얘기야. 특히 앞머리 따서 노래나 부르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간 거야. 그게 광신도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뭘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 그러려면 그런 강의를 뭐하러 들어. 혼자 그냥 외우고 말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철저하게 입법 취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요. 판결이 있다면 이 판결이 왜 나왔나 하는 뒤에 있는 판결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저절로 나름대로 재밌어지면서 이제 공부가 저절로 될 때, 그때 이제 거기다가 문제라든가 걸 살짝 붙이면 그게 이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시간을 재가면서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 거기서 실력이 급상승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쓸데없이 갖다 드립다 외우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는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면 여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 법계는 대륙법계라고 그랬어요. 영미법계라고 그랬어. 대륙법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대륙법계의 법계의 특징이 있는데 대륙법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얘들이 성문법주의야. 성문법주의. 그럼 이거하고 대조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영미법계. 그럼 영미법계는 어떠냐? 얘들은 불문법주의다. 그러면 이때 너 여러분이 한자를 알면 좋은 게 이거야. 성문법주의라는 것은 성, 문, 법. 이거는 뭐냐? 문자화 돼 있다. 이 의미는 뭐냐? 법전화 돼 있다는 얘기야. 좀 이따 여러분 볼 건데 민법전, 법전화 돼 있다. 이게 바로 성문법주의고. 반면에 이쪽은 어떠냐? 불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문자화 돼 있지 않다. 그럼 이때 영미법계는 어떠냐? 제일 중요한 하나의 법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판례야. 판례. 판례법. 그 다음에 관습법. 그 다음에 조리라게 한다. 법전에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책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다고. 성문법주의, 불법주의. 그래서 장점, 단점, 1번, 2번, 3번, 4번 막 써 있어. 그럼 제가 여러분들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이거를 이해해 그냥.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그럼 성부법주의 국가겠어? 불법주의 국가겠어? 성부법주의 국가죠. 그러면 사회현실이 급하게 막 변화될 때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법 개정 또는 법을 없애고 새로 만든 신법을 만든다 이런 건데 여러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 개정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잖아. 국회 문 열기도 힘들잖아. 그렇잖아. 의결하는 거 간다고 문 열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현실에 그만큼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현상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법제는 안 됐으니까 바꾸기 쉽겠죠. 사회현상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쉽다.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부법주의가 좋겠어? 불법주의가 좋겠어? 성부법주의가 지금 안정적인 거. 안 바뀌잖아. 어? 반면에 안정성이 없고 좋게 유연성이 있는 게 이쪽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어떤 박스 놓은 거 장단점 그거요.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인 거고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인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외우는 놈들이 잘못했다 이거야. 이걸 외우지 말고 이 자체를 이해하면 한 번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를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특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쉬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현명하게 한번 판단해봐. 자, 우리가 시험 보는 입장에 봤을 때 오늘에 있어서 한 시간이라는 가치와 시험 보기 전날에 한 시간의 가치, 시간 가치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뭐가 시간 가치가 높아? 시험 전날이 훨씬 높죠. 시험 전날에 한 시간은 뭐냐 하면 한 과목이 한 바퀴 돌아가야 될 시간이요. 그게 뭐냐면 지금같이 시간 가치가 쌀 때, 쌀 때 이때 해놔야 돼. 뭐를? 그때 안 해도 되게. 지금 이런 걸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 나중에 가서 시험 보기 전날에 이거 안 봐도 돼. 시험에 나올 거 나서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나와도 맞출 수 있다. 안 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전략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법전을 직접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